7차 시 1강 매장 오픈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장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개설을 하는 건데요. 사업자 개설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 운 나쁘면 진짜 100세까지 산다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받는 겁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은 매장을 꼭 오픈하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증은 개설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가 사업장이라든지 임차를 한 매장만 있으면 임차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자기 건물에서 하면 더욱 좋겠지만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세무서에서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은 바로 나오고 있어요. 한 2, 3일 만에. 물론 요즘은 잘 발달되어서 홈택스 시스템에 받아두면은 바로 어쨌든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증은 발행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할 때 조금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긴 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과세, 부가가치세가 있는 사업인지 면세 사업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관련 증빙서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자격증. 물론 부동산 사업자를 내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어떤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그에 수반되는 관련 증빙서류가 있어야 사업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류는 판매 신고자만이 하기 때문에 주류 판매 신고할 경우에 주류 판매 신고를 같이 해야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마켓 같은 데서 사업자를 낼 때 주류 판매 신고를 같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제 교부 절차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신청과 동시에 바로 교부가 된다면 3일 만이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 사업자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연간 매출액이 작은 사람은 간이 사업자로 먼저 시작을 하고 또 상품의 특성에 의해서 면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면세에 해당하는 부분,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세가 되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를 개설해서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는 또 다른 문제니까 나중에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한번 하면 또 한 번 한 사업자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새로 정적을 하거나 등록을 한다. 근데 어떤 때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를 했든 법인 사업자를 했든 사업자 등록을 정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있는데 이때는 어떤 때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해서 다시 교부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상호를 바꿨다든지 사업자는 하나의 법인 같은 경우는 특히 독립인격체이기 때문에 또 개인 사업자도 하나의 어떤 사업 단위이기 때문에 회사 상호를 바뀌었다는 것은 그게 어떤 사람으로 따지면 이름 바꾼 거 아니에요. 이름 바꾸면 어때? 법원에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상호를 바꾼다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해야 된다. 그리고 통신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이라든지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거나 또 폐업할 때 이럴 때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이제 사업의 종류, 사업장 이전, 사업자 변경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정관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정관하고 맞물려서 어떤 그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그러면 그 등기를 해야 되는데 법인 등기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사업자 등록증을 수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장이 이전됐다든지 대표자가 변경됐다. 이러면은 먼저 등기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 등기 신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된다. 그런데 등기를 변경할 때는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어찌됐든 정관을 바꾼다든지 대표자 변경 그러면은 어떤 수수료가 발생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법무사를 통해서 수임료를 주고 맡기기도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 정정 신고할 때는 별도로 어떤 비용이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물론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전담 담당자가 맡아가지고 이걸 바꿨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찌됐든 법인 등기 서류를 마친 다음에 바로 사업자 등록증 정정을 하면 동일한 개념으로서 어찌됐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가 면세한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는데 면세 사업자는 어떤 거냐면 미가공 식품이라든지 그러니까 미식용, 미가공, 농축 수입 산물 이런 것들은 유통 도소매 할 때 면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거는 면세 사업자 등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뭐 주택이라든지 교육 용역 이런 거는 면세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 어떤 학생들하고 그렇게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자기 그 해당하는 사업자 개설의 직무, 업종과 관련해서 그 업종이 면세 사업인지 과세 사업인지를 보고 과세의 경우는 일반 과세 사업자, 면세일 때는 면세, 그다음에 법인일 때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은 이런 어떤 그 세무서에 가면 서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식에 자기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요건에 맞춰서 증빙서류 확인하고 어떤 정관이라든지 어떤 본인 확인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사업자 등록증은 3일 이내에 교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일 이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정이 상당히 스피드하게 돼 있어가지고 신청하면 금방 나온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내는 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업자 등록증 서류만 들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개설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일임해서 등록을 해도 되고 본인이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다는 거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추, 입학식하고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를 개설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새로운 사업, 새로운 출발, 새로운 어떤 스타트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개설에는 어떤 여러분들이 착실한 준비를 통해서 만약에 개설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하기 선행 조건으로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사실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이 없으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안 돼. 물론 자가의 경우는 달라요. 그래서 어떤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상권 분석, 입지 분석을 통해서 어떤 장소에서 임대차를 해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되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이건 어떤 법률 행위 증표로서 어떤 임대차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대리인이 오면 대리인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당사자가 직접 대리인을 작성하는 거 이거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은 임대차 계약은 꼭 본인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리인하고 해도 되는데 대리인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당사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 계약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임대차 계약의 어떤 기재 사항은 먼저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되겠죠. 거래 당사자. 그 다음에 물건의 표기. 어떤 물건을 계약하는지. 그 다음에 계약일.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일시. 언제부터 내가 이 계약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잔금을 다 주고 나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도금 주고 잔금 주기 며칠 전에 먼저 공사를 시작하는 편의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잔금과 함께 어떤 인도일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 이전. 특히 권리 이전은 권리금과 관계될 때 어떤 권리금은 건물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 임차인하고 관계가 있는데 권리금을 주는데 이 권리금은 시설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이 이제 부가적으로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어찌됐든 내가 인수 받을 때 권리금 주고 점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전 세입자가 원상복귀를 하지 않고 나에게 이전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특약사항, 또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특약사항이 되게 중요해요. 특약이 뭐가 있는가? 특약, 특별히 약속한 사항. 그래서 어떤 비용 분담에 관계되는 특약이라든지, 권리금에 관계되는 특약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상복귀와 관련돼서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원상복귀와 관련해서 특약을 맺는다든지 여러 가지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특약이 있는데, 근데 그 특약은 임대차 계약을 넘어서는 특약은 있어서 원법에 원계약서를 입에대는 특약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법이 헌법을 위반되는 법을 제정을 할 수가 없듯이 임대차 계약 기본 본계약에 위반되는 특약사항은 어찌됐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장사는 잘 안 나는데 국가 좋은 일만 시키다 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물론 셀러리면은 월급쟁이들은 유리동물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유리동물원에 자기 월급이 100% 노출된다. 불만이 많은데 사업하는 사람들도 역시 세금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세금이 상당 부분.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거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리고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좀 더 비중 있게 좀 다루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소매를 하든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거거든. 우리가 원재료를 사입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플러스해서 판매하니까 내가 사온 가격보다 플러스해서 파니까 나이가 원가에다가 부가가치를 붙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 매출액 대비 매입금액. 내가 사온 원가, 그다음에 내가 판매한 가격에서 내가 사온 가격을 빼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에 사와서 2,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1,000원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10%, 1,000원에 대해서 10%, 100원만 세금을 내는 건데 세금을 그때그때 내지 않고 몰아서 한 번에 내는 거니까 부가가치 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건데 그거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어떤 몰아서 분기별로 낸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걸로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실제로는 부가적인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내가 부가가치를 일으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내가 이 어떤 부가가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만 10%를 통상적으로 낸다. 면세 사업자는 내지는 않고, 근데 과세의 대상은 어떤 부분이 과세 대상이냐.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다 같은데 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만 되는 거고 면세, 재화,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세금을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부가가치를 창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공급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요. 최종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전 단계인 소매상이 된다. 소매상이 소비자한테 상품을 팔았을 때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한 소매상이 된다.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상품을 공급할 때는 도매상이 상품을 낸다. 그래서 재화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공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부가가치를 일으킨 사람이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의 개념은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데 사업자의 개념은 영리 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상품을 공급했다든지 용역 서비스를 플랫폼을 제공했다든지 서비스를 공급하면 그거는 그 사업자로 보는 거죠. 그리고 독립성, 어떤 인적 물적 독립성이 있으면 사업자가 한다. 그래서 사업자를 분류해 보면은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다.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사든 간이 과세사든 좀 소규모로 장사하는 어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그 간이 과세는 요즘 한 7,200만 원 정도까지 연간 매출이 되는 경우는 간이 과세를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한 4,800만 원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올랐어요. 좀 이게 좀 상향되는데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일반 과세라고 돼. 근데 이제 간이 과세를 하다가 매출액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세무서에서 알고 나의 사업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세무서에서 처음에는 간이 사업자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일반 과세로 전환해라 이렇게 통보가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기도 하는데 간이 과세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사업이 잘 되고 세금을 내고 뭐 어떤 세금 신고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은 세무서에서 일반 과세사 변경 대상이다 이렇게 통보가 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통 사업을 하면 또 뽀대가 나는 거니까 뽀대 이씨 그래도 직장 뭐 많은 부분이 대부분의 경우에 직장 생활을 막 20년, 30년 하고 사업자 개설을 할 때는 자기의 어떤 기본 그 저변에 가락구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막 법인부터 설립을 하고 일반 사업자로 달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차근차근 계단을 밟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일반 과세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부터 대부분 많이 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과세 기간은 이제 1기, 2기, 1기는 상반기, 2기는 하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별로 한다. 그래서 납부 기간이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 그다음에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그 내년 1월부터 1월 25일까지 최종 납부 기간이 부가세. 예?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1분기 과세 기간인데, 납부는, 부가세 납부는 4월 1일부터 4월 25일. 그리고 요즘은 많이 이제 세련돼 가지고 국가에서 뭐 4월 25일까지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 보호 뭐 이런 것들 막 어떤 그런 부분, 또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뭐 4월 말일까지 일괄적으로 연장해주는 그런 제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되게 사업하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세무행정 서비스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요즘에는 홈택스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금 문제를 세무사한테 맡기는 것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데, 사실 근로자들이, 셀러리맨들이 그 회사에서 처리해주고, 어떤 그 조금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자기가 홈택스 들어가서 수정하잖아요. 그렇게 수정할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은 간이가세 정도라든지 면세 사업자, 그다음에 매출액이 조금 있을 때는 그 매출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매출액이 처음 시작할 때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직접 신고하고 직접 자기가 세금을 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된다. 근데 부가가치세 계산은 어떠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납부세액.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매출에 관련되는 부가가치, 매입에 관련된 부가가치 빼가지고 내가 부가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받잖아요. 그러면 매입 원가 부가세 이렇게 받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매입 원가 부가세 받고, 그러듯이 매출액에도 또 매출액도 원가 부가세가 있는 거지. 그런 부분만큼만 세금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분의 10%만 내는 거야. 근데 매입세액이 더 많고 매출세액이 적으면 세금이 작아지니까 환급해 주는 거지, 국가에서. 내가 매출은 없는데 매입 부가가치세만 자꾸 받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매출은 없고 매입세액만 받았어. 그러면 국가로부터 환급해 준다. 국가에서 세액을 환급해 주기도 해요.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10% 내는데 공제되지 않은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으면 매입 부가세 없이 전부 다 부가가치세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경우에 매입세액은 안 빼준다. 그 다음에 거래처 정보 어디서 다 왔는지. 요즘에 세금 안 내려고 이제 요즘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자기가 매출은 있는데 매입이 없으면 세금 계산서를 사와요. 돈 주고 세금 내느니 돈 조금 주고 세금 계산을 일부 사와가지고 세금을 절세하는 어떤 그런 그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의 어떤 세금을 좀 혜택받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 전이라든지 면세 관련 사업자인데 매입세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못 낸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많은 경우에 상가를 산다 그러면 부가세를 환급받는데, 이런 거에 부가가치세, 상가를 산다. 상가 매입이다. 그리고 상가는 뭐로 돼 있어요? 건물과 토지분이 있어요. 건물과 토지분. 그럼 토지분은 면세니까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야. 그럼 상가를 사면은 매출도 없는데 상가를 5억에 샀다. 그러면 상가 건물분이 2억 5천이다. 그럼 2억 5천에 2,500만 원 부가세를 내는 거야. 그러면 부가세를 내고 다시 매출이 없기 때문에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런 거야. 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는데 내가 상가를 샀어요. 그럼 부가세를 분양받으면서 부가세를 지불하잖아. 상가가 건물분하고 토지가 있으니까 상가 가격이 5억이면 그 상가는 건물하고 토지가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가가 되니까 그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는 거거든. 내는데 내가 매출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거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세금의 신고 제대로 하자면 가산세 나온다는 거예요. 가산세. 응? 가산세. 사업자 등록, 미등록은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다면은 가산세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어떤 학계 표시 미제출 시 가산세 낸다. 내가 신고하지 않거나 이럴 때 가산세 낸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있잖아. 나는 신고하지 않아도 공급받는 자가 신고를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급받는 자에 있을 경우에 공급자가 신고를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신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야. 내가 홈택스에 가서 신고를 할 때는 하면은 클릭하면 내가 그동안에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이 다 뜨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어디 가서 카드를 써도 그 카드 정보 내역을 다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듯이 우리가 어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다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으로서 역할도 해요. 청구서로서 기능도 해요. 기장의무 이행도 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상호간에 매입과 매출세액을 대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거지.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으로서 역할도 하는 거야. 영수증. 그리고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는 상품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은 나에게 돈 주세요. 청구서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런 청구서 역할도 하고 내가 물건 사오고 세금계산서 받으면 영수증 역할도 하고. 그런데 그 역할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매입부가가치, 매출부가가치, 매입과 매출의 차액으로 내가 창출된 부가가치만큼의 세금을 내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대사하고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는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그게 증빙이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를 안 해요. 그러면서 영수증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든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세를 징수할 경우라든지.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2매 작성해갖고 한 분은 내가 갖고 공급하는 사람, 공급받는 사람 한 분씩 보관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2매를 작성하는 겁니다. 2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요즘은 전자 세금계산서라고 그래가지고 세금계산서를 전자 발행하게 그럼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전자 발행하지 않고 수기로 발행하면은 이렇게 쓰면은 그 밑에까지 두부가 자동으로 복사되도록 세금계산서 용지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어떠한 것들이 그러면 쓰여지느냐 그런 걸 보면은 먼저 필요적 기재 꼭 기록해야 되는 사항과 임의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액과 부가가치세,
작성연원일. 이것만 있으면 가장 끝나는 거야. 누가 사업자 등록증별로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듯이 사업자 등록증 번호대로 다 관리가 되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증 번호와 금액 얼마인지, 세금 얼마인지, 언제 발행됐는지 그것만 있으면 1분기 건지 2분기 건지 연도별로 다 계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필수적 기술사항은 꼭 필요한, 절대적으로 이것만 있으면 세금 계산서 역할은 충분해. 근데 이제 임의적으로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공급 품목, 수량, 단가 이런 것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혹시 내가 사업자를 거래를 하는데 그분이 상호를 잠깐 바꿨어. 아니면 본사를 이전했어도 사업자 등록 번호만 같으면 사업 다르게 써도 이사 간 주소를 안 써도 이사 간 사무실 주소가 달려도 다 통용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세븐일레븐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븐일레븐 사장이 자꾸 바뀌잖아. 그리고 세븐일레븐이 본사가 자꾸 바뀌잖아요. 해안동에 있다. 지금 현재는 강동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를 세븐일레븐한테 발행을 해야 될 경우에 세븐일레븐의 법인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어떤 상호는 안 바뀌었는데 주소하고 대표자는 자꾸 바뀐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돼도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확실하게 맞아야 된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달라도 세금, 부가가세세를 처리하고 징수하고 또 납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는 사업자를 개설한 사람, 전자세금계산을 발급하는 게 요즘은 많이 통용화가 됐다. 기타 이제 현금 영수증 제도가 있어요. 현금 영수증 제도.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동일하게 현금 영수증을 처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법률회사 같은 데도 법률회사, 공증 같은 데 이런 거 받아도 다 은행에 통장으로 입금시켜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도 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줘요. 그럼 법인이, 그 변호사 사무실이 사업자잖아. 법률사무소잖아. 그런 데서도 개인이 가서 돈을 내면은 거기서 현금으로 내면 현금 영수증 처리해준다는 거지. 그건 뭐냐? 그 법률사무소에 투명하게 세금 관리를 하려고 국가에서 장치적으로 해놓은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소매점의 세금은 부가가치세가 이제 가장 큰 거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4월, 5월에 하는 거야. 근데 법인은 또 법인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일반 과세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종합소득세와 어떤 부가가치세 뭐 이렇게 보는 거다. 이게 국세다. 예? 이런 부분. 그리고 법인은 법인세라는 게 있고 지방세는 이제 주민세 이런 사업장도 주민세가 있어요. 법인 사업자도 주민세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4대 보험, 건강, 연금,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보험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 산재보험 이런 보험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일괄적으로 세무사한테 맡겨가고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픈 점검 및 매장 변경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픈 점검 사항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오픈 점검. 우리가 사업자도 개설하고 허가도 다 받고 그러면 이제 오픈 점검을 하는 거야.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에서 문 열기 전에. 그래서 요즘 프리오픈도 하고 그러잖아요. 프리오픈. 큰 매장을 대형적으로 오픈할 때는 먼저 한번 프리로 오픈해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오픈을 이제 하는 거야. 프리오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하루 전에, 1일 전에, 프리오픈을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프리오픈에 이상이 없으면은 본오픈을 하는 거지.
그게 왜 그럴 건가? 프리오픈하는 건가? 왜냐면, 나를 잡았어. 오픈한다는 거는 뭐야? 날짜 잡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더라도 그 날짜를 택일하잖아. 어? 날짜를 택일하는 거야. 사주 좋은 날, 응?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데 택일이 중요하냐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주를 또 믿고 그러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제왕절개도 다 택일 받아서 그 제왕절개 수술도 해요. 그런데 자연분만도 마찬가지지만 사주가 팔자에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오픈하는 거 사업자 영업 개시일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날이니까 날을 잘 받아서 하는 거야. 날도 잘 받아서 하지만 사전에 본오픈 되기 전에 프리오픈을 많이 해봐요. 근데 프리오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프리오픈을 해서 사전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지 고객들을 맞을 준비가 오퍼레이션 한번 해보는 거야. 기계 작동, 포스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카드는 전표로 발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쨌든 슈퍼마켓 같으면 계산대는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저울하고 계산대하고 상호 연동이 되는지, 예? 그리고 이제 프리오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이제 사전에 어떤 잔치를 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고사 지내고 이런 걸 안 해. 고사 지내고 이런 걸 안 하지만 그런 부분 아는 사람은 매장 오픈하는 건 되게 중대한 사건이잖아.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날 받아서 떡도 좀 하고 또 심한 사람은 돼지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날 받아서 자기 이해관계자들을 초빙해서 오픈식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테이프 커팅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공사하느라고 고생한 사람들 격려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동안에 고생한 사람들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상권 분석하고 입지 분석해서 점포를 확정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개설해서 진짜 스타트를 하는데 여기까지 새로운 출발을 가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항해를 하는 건데 그때 잘 하기 위해서 프리오픈을 하면서 기념식을 하는 거죠. 그래야 어떤 사전의 문제점도 충분히 해결하고 그리고 오픈하게 되면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음의 준비. 그리고 또 공사안이라고 너무 많은 힘들고 공사하고 매장 오픈 준비하고 어떤 사업자 개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 그 많이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한 템포 쉬어가는 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또 미비점이 분명히 있거든. 오픈을 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결정적인 게 또 미비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결정적인 게 미비돼가지고 어찌됐든 오픈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떤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수정하려고 그러면 되게 고객들이 이제 본오픈을 하면 고객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잖아.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인들이 오픈 첫날 막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식당 오픈하면 3개월 정도는 그냥 지인들 아는 사람이 자꾸 찾아와서 매출하니까 그거 매출 보고 내가 돈 많이 벌겠다. 그냥 금방 돈방석에 앉겠다. 막 자아 도취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식당 같은 경우 3개월은 그냥 오픈 매출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오픈 사전에 한번 점검을 충분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픈 전 점검을 하는 것이다. 오픈 전 점검은 체크리스트 표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서 상권이라든지 입지 조사를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경쟁점 조사도 제대로 했는가? 그다음에 핵심 고객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점포 규모라든지 시설 계획을 제대로 됐는가?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바빠가지고 잘못된 게 있는가? 그래서 간판에 오픈하려고 보니까 간판 불 안 들어가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 다음에 예상되는 하루 매출, 오픈 매출을 설정해가지고 그만큼 상품은 준비되어 있는가. 5천만 원 팔려고 했는데 5천만 원의 상품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오픈날, 첫날 오픈했는데 물건 없어서 못 파는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투자 계획이라든지 점포 레이아웃, 인원, 사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 오픈을 하기로 했는데 인허가 빠뜨리고 허가도 안 났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에 축산물 판매 허가 같은 거를 허가받지 않고 오픈을 하면은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고발당해가지고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픈 전에 이런 거를 점검해가지고 태기를 하는 거야. 태길, 중요한 태길. 그래서 가장 좋은 날, 오픈했는데 막 기후도 체크 안 해가지고 날씨도 체크 안 하고 자 날이 좋건 좋은 날, 뭐 새털같이 마른 날이 있는데 오픈했는데 비 오고 눈만 내리고 그러면은 고객들이 혼잡스럽고 그래가지고 고객들한테 A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오픈해야 된다. 그러면 시설 설비도 봐야 되는 거야. 간판, 사인, 전원도, 우산꽂이는 제대로 들어왔는가. 그 다음에 화장실 시설이 됐는가. 공사 흔적, 특히 청소를 잘해야 돼. 공사 흔적. 오픈했는데 막 고객들이 막 먼지 쌓여가지고 고객들이 막 가는데 막 먼지 묻고 막 손에 막 고객들이 먼지 묻고 옷에 먼지 묻고 막 그러면은 그 점포의 이미지가 하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및 판매 상품, 창고 관리, 비품, 기타 오픈 인사 이런 것들에서 어떤 혼란을 방지하지 않도록 주차 소음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소음. 왜냐면 프리오픈 하다 보면 소음이 많이 나가지고 다른 반대편의 사람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민원이 발생될 것 같으면 사전에 조치를 취해가지고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여타의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매장 오픈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매장 오픈부터 다시 학습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